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실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끝자락에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네.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FMC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났다. 김칫국 사발이 깨져버렸네요. 연준에서 자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FOMC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요. 매파적인 점도표, 전망치 내놓은 다음에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괜찮았는데 오늘 우리 장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0월 증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10월 시장 전망 요 비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져오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머니에 들어있는 비기를 꺼내 놓으시죠. 그러니까요. 뭐 그쵸? 있어야 꺼내. 네. 아니 일단 네. 미국 연준이요. 네. 금리 동결할 줄은 다 알았어요. 9월에.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점도표, 네. 전망치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됐다. 이번에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뜻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시장 예상을 좀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렇죠. 사실 연준은 말을 바꾼 적은 없어요. 말 바꾼 적 없습니다. 시장이 네. 착각했던 거죠. 그동안 네. 계속 김칫국 드링킹 안 되고 금리 그쵸. 내릴 생각 없고 고금리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에이 진짜? 이렇게 보다가 그렇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네. 왜 떡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준다고 해요? 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있는데 물가 지표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서비스 물가 쪽이 상당히 좀 끈적끈적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제가 지난달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는 물가가 지금 이제 물가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연준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대부분 뭐 식품이나 에너지 여기에 이제 주거비까지 제외한 물가 이제 그걸 연준에서는 또는 시장에서는 슈퍼코어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거의 4%대에서 여전히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0.4%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보면 미국의 수요가 너무나 견조하네라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거고 그럼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높아졌네, 비싸졌네, 싸졌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던가 아니면 공급이 많아지던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내 사정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사정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 내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수요를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더 열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살려다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맞다. 내가 지금 소세지 살 때가 아니지. 이렇게 되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이제 소비를 할 부분들을 재조정을 해서 그쵸. 네, 이자 더 비용이라든지 갚아야 되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아니 너무 뜨겁네라고 하는 이렇게 거죠. 올렸는데도 쓸 돈이 있는 게야 이렇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가 상당히 좋고 그게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버티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FOMC를 할 때 1년에 8번 하는데 그중에 3, 6, 9, 12에는 미국 경제 전망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나타났던 요인 중에 큰 게 하나는 경제 성장 전망률을 높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1에서 뭐 1.0%에서 2.1%로 올렸고요. 그러게요. 급등.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수요가 쉽게 잡히고 있지 않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시장과 관련한 실업률. 원래 올 연말에 한 4.1%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걸 지금 3.8%로 낮췄어요. 그리고 내년은 뭐 4%로 뭐 네. 유지하긴 했지만 뭐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거. 일자리 넘쳐남. 네. 네. 뭐 이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건 속에서 어찌됐건 물가는 그래도 작년에 9% 찍었을 때에 비하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높은 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 FOMC 이후에 시장의 충격이 가장 큰 충격파는 뭐였냐면 네. 내년 기준금리 인상 그 중간값을 올린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시장에는 매파적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이미 뭐 김치국 드링킹을 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일단 이제는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해, 그리고 빠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갈 거야, 이런 이제 기대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좀 산산조각이 나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연준 피봇, 우리가 그 얘기한 게 작년 가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작년 가을부터 얘기했는데 피봇 어림도 없어라고 했는데 시장은 끊임없이 기대를 했거든요. 연초에 은행들 무너질 때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피봇이라는 게 원래 농구 교본에서도 제일 늦게 나오긴 하네요. 최희암 감독의 농구 교실 보면 피봇이 제일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희암 감독 누군지 알고 얘기하시는 그럼요. 거죠? 알죠. 잘 그래요. 알고 명장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그래서 증시가 그러면 한동안 금리가 올라가고 이 유동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려를 한다는 거 알겠는데,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국채금리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국채금리가 오른다, 날마다 연고점 경신하고 10몇 년 사이 가장 높다라고 저도 전해드리거든요.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언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제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처가 두 개가 있죠. 주식과 채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주식과 채권 중에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어떤 게 더 투자하기 좋아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 뭐 내가 엄청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나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 쪽에 투자하는 성향이 맞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 쉽지나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적정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대략 한 5에서 7% 정도의 금리가 확정 금리로 만약에 만기까지 들고 된다라고 있으면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이 확정 금리에 많이 선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투자를 선호하시겠습니까라고 본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적이면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 금리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는 쥐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가 그 예전에 뭐 논의이긴 하지만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깨졌다가 그 이후에 언제 깨졌지 하는 순간 쫙 치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의 직접적인 주입 효과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이게 이 유동성이 채권시장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수급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뭐예요?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보통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명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뭐 4.5%를 넘어갔네. 그래서 그렇죠. 뭐 2006년 이후에 최고치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이걸 테이킹을 하면서 네. 뭐 내가 5% 내지 또는 그 이상을 거둘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장된 게 없는데 뛰어들어 보는 주식에 갈 거냐, 그렇죠.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주는 채권으로 갈 거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증시에서 빼서 채권 시장으로 보낸다. 근데 여기까지 알겠는데 궁금한 게요. 요즘에 미국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 혹은 손해본 상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손해봐요? 이거는 이제 국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권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5% 확정금리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고요. 네, 자, 뭐 그런데 이제 10년이든 지금 20년이든. 손실이 났다라고 네. 하는 거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역의 상관관계, 역의 방향성 같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채권 떨어져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형 ETF라든지 채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채권을 가지고 뭐 확정금리를 해서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뭐 상관없는 뭐 중간에 가격이 들쑥날쑥하든 그건 이제 상관없지만 근데 이걸 채권을 가지고 주식처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실질 금리가 2%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요거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과거 이제 흐름상을 좀 놓고 보면 실제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증시는 항상 부담이 됐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끝자락이 있을 거잖아요. 이 끝자락.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실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끝자락에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네.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저희가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네. 이번 FMC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났다. 김칫국 사발이 깨져버렸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채권을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채권형 ETF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방에 몰빵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다. 지금 이 금리라고 하는 레벨이 네. 어느 정도까지 적정 레벨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뭐 시장이 예상한 대로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네. 시간을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근데 저도 지금은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연초에 이제 저희가 보통 미국에서 보면 20년물 이상의 네. 이제 이 채권형 ETF 중에 대표적인 게 TLT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게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네. 분들은 또 화끈하셔가지고 네, 요걸 또 많이 오래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연초부터 왜냐하면 네. 연초부터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이제 있었죠. 채권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 올라오게 되니까 요거 ETF 괜찮아라고 하면서 실제 올해 국내에서 이제 서학개미라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하면 예탁 결전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탑 10 안에 네, 실제로는 그 채권형 ETF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면 손실이 많이 나 있으시죠. 네, 많이 나 있으신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가격을 좀 분할해서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 왜 그렇게 보냐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저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가 꽤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물가가 진짜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연준이 목표하는 2%대에 수렴하면 당연히 지금 5.5%의 고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그보다 저는 일단 이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죠.
침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침체의 강도와 깊이가 어떻게 오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견고하게 버텨주는다라고 하면 좀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기가 좀 더 명확하게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일드한 리세션보다 좀 더 깊은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게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못 내리니까 약간 가다가 허들에 걸려서 한번 넘어지기를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허들로 지금 허들 후보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깔려있는 고유가. 네.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학자금 그동안 상환하는 거 미뤄졌던 거 다시 갚아야 한다. 이런 것들. 이게 실제로 미국 경제에 발목을 잡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제 단기 중기로 좀 말씀드려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자동차 3사 파업이 좀 진행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노조만 16만 명 정도이고요. 이제 각사에서 추정한 거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 세 공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동을 중단하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장기화되면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주에 끝나는 그러니까 9월 30일 날 그러니까 미국은 회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9월 30일 날 새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가 이제 셧다운이죠.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한 부분인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야간 선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국채 금리가 확 튀는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좀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의회 예산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 입법 그 예산처처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연방 정부가 폐쇄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당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감소 폭이 대략 한 0.01에서 뭐 0.02%포인트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좀 높이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셧다운이 됐었던 사례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뭐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는 좀 의회 정치가 좀 복잡하잖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과 그러니까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고요. 근데 또 하원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면 강경파와 지금 또 그냥 이제 공화당 일반 이쪽이 약간 좀 대립되는 하원 의장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고 초강경파는 트럼프하고 편먹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장기화가 되면 좋지는 않다. 네, 물론 이제 해결은 되긴 하겠지만 장기화가 되면 좋지는 않다. 근데 과거 셧다운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내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내외였다라고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학자금 대출이 이제 10월부터 본격화되는데 요거는 좀 미국 소비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팬데믹이 2020년 상반기에 있었고 2020년 3분기 이후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요소별로 한번 분해해 보면 소비가 거의 전체 성장률의 80%를 기여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뭐 당장 현재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거의 5% 육박하는데 이거의 절반이 소비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 여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이제 7%를 훌쩍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약에 소비에 부담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성장도 일단 3분기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4분기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이 있으면 금리 못 올리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증시나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럴 그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좀 맞다라고 하는 거고 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했지
금리를 이 장기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또 명확한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네요. 우리 2차 전지도 마지막으로 짧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캐틀 공장 못 짓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는 일단 한 사이클은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앞으로는 실제로 기업들의 수익성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김 식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